네, 기상청은 오늘 북 핵실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5에서 6배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50킬로톤 플러스 마이너스 3톤 정도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깊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파형 분석을 통해서는 약 1km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1km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기상청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좀 더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6차까지의 모든 핵실험이 풍계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풍계리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그 만탑산이 원래 화강암지대고, 네. 사실상 지금의 이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파키스탄,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모두 다 미국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굉장히 넓은 어떤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접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실 산 지역이 많고 그런 평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많이 고르고 골라서 사실 1970년대부터 이 핵실험에 대비한 어떤 그런 그 소개 작업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을 전부 다 이동시켰고, 네. 원래 그 지역이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그런 그 천혜의 그 자연 지역이었는데, 이미 70년대부터 이제 주민들을 소개하고 해서 그 지역은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풍계리에 여러 지금 갱구들을 팠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른 지역, 굉장히 정상에서 지금 쏜 게 핵실험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부장님 또 북한의 핵실험이 파키스탄식 핵실험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파키스탄식 핵실험이 뭡니까? 오늘도 약간 그런 걱정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12시, 북한 시간으로 12시에 지진파가 감지됐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막 관측을 하는 동안에 또 한 번의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게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2번, 그게 맞다면 또 3번까지 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진도 5.7의 지진파가 감지가 됐고, 곧이어서 진도 4.6의 2차 지진이 감지가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또 다른 핵실험이라면, 북한이 전혀 다른 패턴의 핵실험을 할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네. 지금 말씀하신 파키스탄식입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루에 실험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또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어쨌든 1년, 제일 가까운 게 9개월 아니겠습니까? 파키스탄은 뭐 며칠 단위로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3번 해버리자,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 파키스탄식으로 그렇군요.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네. 그건 아닌 것으로. 그렇군요. 제가 조금 얘기 드릴까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 2번 했으면 아까 발표할 때 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수폭탄 실험을 했고 연이어서 조금 다른 실험까지 같이 했다라고 했을 텐데, 북한이 말을 안 한 거 봐서는 저는 연속으로 2번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1998년도 5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연속으로 그냥 3번 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쉬다가 6월 초에 다시 또 3발을 연속으로 폭발 시험을 해서, 예. 파키스탄식이라는 게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실험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수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성공한 것 같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바로 작은 것 핵실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 대표님. 네네.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식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8년 5월 28일 날 우리 만탑산하고 비슷하게 생긴 라스코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아주 골짜기인데요. 네. 거기에서 핵실험을 3번 했습니다. 3번 하고 3일 후인 5월 30일, 98년 5월 30일 다시 3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실험을 끝냈는데, 표에 보면 지진파 4.1 경우에 1.4킬로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킬로톤.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록 오늘 북한은 조선중앙TV에서 대단한 성공이라고 했지만, 물론 대단한 성공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파키스탄식으로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했는데, 기폭 장치만 폭발하고 핵융합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은근히 묻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대단한 성공이었지만 일부 실패도 조금 포함된 그런 실험이 아닌가라고도 분석할 개연성은 좀 있다. 그렇군요. 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오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팬맨이라는
핵폭탄 위력의 3배에서 5배까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북한은 오늘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만약에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조만간 북한은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국제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될 거고요. 핵 보유국 선언 이미 했죠. 네.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안 믿어주고 있는 안 믿어주고 있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이 이제 김영우 위원장의 이야기인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는 우리가 지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우리가 지금 놓한다는 것이 아주 사실은 좀 무슨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이미 몇 년 전에 넘었습니다. 바로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수백 발을 가지고 있고 그 노동미사일은 파키스탄에 수출해서 파키스탄은 그 노동미사일을 바탕으로 핵 보유국이 됐어요. 이것은 실험할 필요도 없이 아주 안정적인 그런 미사일이에요. 네. 그리고 노동미사일은 최대 1.3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아주 크고 그 추력이 좋고 그리고 신뢰성이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그걸 수백 발을 가지고 있는데 1.3톤 탄두 이미 완료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 대한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즉 미국이 걱정하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레드라인은 이제 불과 한두 달도 안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레드라인을 걱정해야 되느냐? 미국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북한과 협의해서 여기서 그냥 동결을 하고 확산을 금지하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여기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 상태에서 현상유지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혹시 이쪽으로 가면 우리 어떡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할 일인데 우리는 우리를 공격할까 안 할까, 이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실장님, 그러면 김영우 국방위원장 말대로라면 최대 100킬로톤인데 이 정도 폭탄이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피해가 정말 상상하기 쉬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예를 들어 16kg에서 25톤까지만 하더라도 용산까지의 어떤 그 일대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100톤 이상이라면 서울 전 지역에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폭탄이라는 것은 세 가지죠. 열과 선과 빛과 그다음에 낙진. 처음에 터졌을 때 그 열로 인한 그런 어떤 폭발력, 그리고 섬광으로 인한 그런 그 방사능, 그다음에 낙진이 이제 방사능이죠. 한 2주까지 지속되는 그 낙진으로 인한 어떤 피해.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피해가 어마어마한 피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아마 동아일보에서도 아마 지난번에 보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일단 만약에 정말 핵폭탄, 그래선 절대로 안 되지만 핵폭탄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지하로, 그러니까 차에서도 내려서 무조건 지하로 가서 2주 정도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최소한의 어떤 피해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동아일보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조선중앙TV가 오늘 낮 핵실험 성공 여부를 발표하면서도 이 부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피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제작한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초강도 폭발력을 가진 주체식 열핵 무기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 강화의 길을 구람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우리 과학자들이 당에서 결심만 하면 못 해내는 것이 없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네, 김정보 시장님. 지난 2010년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10킬로톤급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방사선과 낙진 등으로 113만 명이 사망한다는 이런 추정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북한이 정말 수소폭탄 이 발사 실험을 성공을 한 거라면 미국도 걱정이지만 당장 코앞에 있는 우리가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북한이 한국에다가는
그 대형 그 폭발력을 가지는 수소폭탄은 안 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소형 핵폭탄을 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핵폭탄을 막아내느냐는 부분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뭐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3중 방어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층 방어, 중층 방어, 상층 방어에서 일단은 방어 능력을 일단 갖추는 것이 급선무고, 그러니까 하층 방어라면 대개 한 20km 정도가 이제 하층 방어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km부터 한 60km 사이가 중층 방어가 되고, 네. 60km 넘으면 이제 상층 방어인데, 현재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LIG 넥슨하고 이거는 이제 LSM이라서 롱레인지입니다. 롱레인지 그 미사일 만들고 있고. 예. 상층 방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못 만들어요. 기술도 요원하고. 그래서 사드를 사든가 아니면 SM3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방어막을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또 예산을 좀 빨리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성을 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22년, 23년, 2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선진국에 대해서 예. 위성을 임대해서라도 빨리 북한의 그 핵 도발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